안녕하세요. 저는 19번째 코드 엔진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게 된 이무엽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주제는 서브리스 취약점 분석이고, 이 프로젝트는 이강석 멘토님, 문현종 멘토님, 그리고 김우석 PL님이 함께한 BO20기 취약점 분석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름빵 팀원인 고동현, 유지혜, 이성주, 최보민, 최하늘, 슬로젠과 함께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코드 엔진 발표를 맡은 저는 이무엽이라고 하고요. BOB 10기 취약점 분석 트랙을 수료했습니다. 현재는 세종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고 시큐리티 팩토리얼이라는 학술 동아리에서 활동 중입니다. 관심 분야는 이렇고 또 혹시 강의를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맨 아래 있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답장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트 배경이랑 이 프로젝트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에서 찾았던 취약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발표 마무리에서 가다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클라우드. 보통 클라우드 하면 네이버 마이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같은 원격 파일 저장소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단순히 파일 저장소뿐만 아니라 이 VM, 컨테이너, AI, IoT까지 여러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자체를 클라우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을 퍼블릭하게 제공하는 AWS, GCP, 애저, 알리바바 그런 회사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줄여서 CS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자체를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서버를 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서버를 대여하는 거에 있어서 IT 전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 가용성, 탄력성, 비용도 절감해주고 이 클라우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안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IT 분야가 넓어지고 확장될수록 이 클라우드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덩달아 이 클라우드 시장의 파이도 갈수록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돈이 모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는 뭘 중요하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만약 보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 VM을 아무리 빠르게 깔 수 있고 그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대형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CSP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CSP들이 보안에 정말 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CSP 자체에서 취약점이 터져버리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핵심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들이 동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버리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취약점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그 해당 서비스 CSP를 이용할 때 우려사항으로 여겨지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점은 CSP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의미를 해요. 대부분의 CSP에서는 공유 책임 모델, Shared Responsibility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CSP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랑 이 CSP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책임이 있는 부분을 워크로드의 구조마다 구분을 해놨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시를 함께 들어볼게요. 이 대부분의 Function as a Service FAAS는 요청에 따라 스케일링을 해서 사용자가 등록한 프로그램이나 핸들러 그런 거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만큼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응답이 와도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Denial of Wallet 이라는 공격이 있어요. 이 디도스 공격을 할 때처럼 의도적으로 많은 요청을 만들어서 운영자의 지갑이 털리도록 만드는 게 DOW예요. 이 FAAS는 요청과 그에 따른 실행만큼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거든요. 만약 CSP에서 설정한 기본 설정 자체가 이 FAAS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CSP의 부적절한 설정 탓인 거고,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돈을 청구하면 안 돼요.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원칙이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CSP랑 사용자 사이의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기본 설정은 잘 되어 있었어요. 잘 되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다 커버할 거야 최대한 늘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DOW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클라이언트의 잘못인 거고 당연히 그 비용은 모두 클라이언트가 부과를 해야 돼요. 이렇게 CSP랑 클라이언트 사이에 책임을 부여를 하고 각자 역할을 분명히 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공유 책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버리스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서버리스 서비스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코드만 제공을 하고 CSP에 제공을 하면은 이 웹 서비스나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서버리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코드만 주면은 이 웹사이트 내 웹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이런 서비스를 FAAS 혹은 CAAS,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만 제공을 해주면 알아서 최적으로 안전하게 서버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서버리스의 의미는 중요한 게 서버리스의 의미는 서버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이썬 코드를 주고 해당 함수를 자동으로 돌려줄 수 있고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도커 설정 파일을 주고 해당 컨테이너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서버 환경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서버리스 서비스의 백엔드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가시화하고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까지가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였어요.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 내용에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서버리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컨테이너랑 이걸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프레임워크의 구조로 보통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드를 제공을 해주면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각 서비스가 돌아가는 환경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서비스로 배포를 하려면 확장하거나 뭐 배포의 용이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보통 잘 만족을 해줘요. 그리고 이에 대표하는 선두주자로 도커랑 쿠버네티스가 있겠고요. 이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일단 틀을 짜놓고 각 CSP만의 보안 기능을 더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도커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도커 쿠버네티스 원데이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이 발표에서 CV에 대해서 뭐 설명하기에 시간이 모자르니까 저희가 이런 취약점들을 공부했다. 도커랑 쿠버네티스에는 이런 취약점이 2021년 기준으로 있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취약점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 루트 커즈를 분석을 하고 또 이를 재현을 하고 어떻게 패치되어 있는지까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원데이 문서를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봤어요. 뭐 OMI, GOD나 뭐 애저 이스케이프 그리고 뭐 애저 펑션즈에서 발생하는 이스케이프 취약점도 있었고요. 그런 취약점들을 CSP에서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로 근로 형식으로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이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거는 이 애저 이스케이프와 같은 컨테이너 이스케이프 취약점이에요. 이 애저 이스케이프 자체도 서버리스 서비스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시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거여서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2021년 9월에 패치된 취약점이고요. 그리고 애저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인스턴시스라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이스케이프 및 클러스터 전체 장악 취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이스케이프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컨테이너들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최초로 발생한 타 계정 컨테이너 장악 취약점이라는 거에서 정말 큰 의미를 지니는데, 그 원인이 단순히 애저에서 2016년에 배포된 런C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021년에 2016년짜리 컨테이너 런타임을 사용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알겠죠. 이전에 저희가 봤던 도커 CV도 2016년에 배포된 거에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CV2019-5736 컨테이너 런타임 취약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스케이프를 하고요. 확정적으로 이스케이프를 하고, 그 다음엔 이제 쿠버네티스 원데이 CV2018, 2018, 1002-101을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 전체 장악을 했어요. 또 한 번 더 했는데, 이 컨테이너 이스케이프를 하고 나서 이 클러스터 전체 장악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 또 없나, 이 친구들이 찾아보다가 애저에서 자체 개발한 이 브릿지라는 파드에서 발생하는 토큰 취약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브릿지 파드에서는 이 원래는 이 API 서버에서 이 컨테이너 실행 명령을 보내는데, 애저 컨테이너 익세큐션을 이라는 CLI 명령을 보내면은 이 브릿지 파드에서 각 노드에다가 이 실행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행 명령을 보낼 때 이 패킷을 까보니까 제이슨 웹 토큰이 하나 함께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 관리자 권한, 이 쿠버네티스 전체 관리자 권한의 크리덴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덴셜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클러스터 전체 장악을 총 2번이나 했어요. 참고로 리서처들이 이런 취약점들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코드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CSP를 블랙박스로 분석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때려보고 안 되네, 야,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나?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취약점을 찾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본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에서 이 CSP가 자체적으로 보안 기술을 추가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 보안 기술들이 보통 화이트 페이퍼나 오픈소스 독수로 종종 있는데, 이걸 참조하면 특정 서비스의 내부 구현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예시가 이제 AWS에서는 파이어크래커, GCP에서는 이 G바이저, 마야소에서는 이 서비스 패브릭, 이런 자체 제작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기초 공부를 좀 하고 이 3사 메이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께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뭐 AWS 람다, 파게이트, GCP 클라우드, 런, 뭐 이런 CSP 서비스의 구성하는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취약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한 게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애저의 컨테이너 인스턴시스라는 서비스 환경에 주목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시스 서비스에서 컨테이너 에스케이프를 냈다고 나와 있죠.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블랙박스라서 어떤 삽질들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시스라는 이 서비스는 클라이언트한테 도커 설정 파일이나 뭐 퍼블릭하게 접근 가능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입력을 주면은 해당 컨테이너를 직접 부팅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쿠버네티스 용어로는 뭐 파드를 하나 깔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별도의 노드를 생성할 필요 없이 원하는 파드를 깔고 이걸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웹포탈에서는 이 컨테이너, 할당한 컨테이너의 메타 정보랑 이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출력을 보여주도록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스에 들어가서 특정 컨테이너를 누르고 로그스를 누르면은 그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출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커 설정 파일에서 엔트리 포인트를, 즉 컨테이너 엔트리 포인트, 이 컨테이너에서 맨 처음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경로를 이 proc self exe라는 심볼릭 링크로 세팅을 하면은
이게 도커 컨테이너 런타임이 해당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다가 그거를 딱 실행했는데 자기 자신,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런타임 바이너리를 가리키게 돼서 그거를 실행을 하면은 그 컨테이너 런타임의 버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록셀프 exe를 세팅을 하면은 이 런C가 어떤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웹 포탈에서 그걸 확인을 하면은 이 ACI는 Azure Container Instances 서비스는 RC10이라는 버전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V2010-30465가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이 취약점을 설명을 하려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렸던 사진인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짧게 설명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TOC, TOU 이 레이스 컨디션 취약점인데요. 이 C1 컨테이너, C2 컨테이너가 두 개 할당이 되어 있고 C1 컨테이너에 두 개의 볼륨을 깔아요. 테스트 1이라는 볼륨과 테스트 2라는 볼륨을 깝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C1 컨테이너가 mnt1이라는 디렉토리랑 mnt-tmp1이라는 심볼릭 링크를 건 파일을 만들고 이 두 개를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바꿔요, 서로 막. 그래서 mnt1이 심볼릭 링크가 되기도 했다가 디렉토리가 되기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익스체인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2에서는 테스트 2 루트를 가리키는 테스트 2라는 심볼릭 링크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C2를 할당하게 되면은 C2를 할당을 하는데 이 C2의 볼륨들을 할당을 하게 되면은 마운트가 되면서 그때 어떤 취약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어떤 취약점이냐면은 테스트 1이라는 볼륨을 루트에다 할당을 하고 그 속에다가 이제 테스트 2라는 볼륨을 각각을 할당을 합니다. 이때 이름을 하나는 mnt1으로 해가지고 먼저 할당을 하고 하나는 뭐 아무 이름이나 해가지고 할당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mnt1이 만약에 검사를 하는데 이 디렉토리일 때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를 해요.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마운트가 될 때는 mnt1tmp 그러니까 심볼릭 링크로 저 주소로 가리키게끔 마운트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화면에 보이시는 mtdir이 테스트 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mtdir 볼륨 mtdir 저 경로가 테스트 2로 가리키게 돼버려가지고 실제로 저 테스트 2 저거를 볼륨을 마운트를 한다고 치면은 그 경로는 루트가 되어버려요. 왜냐면 아까 C1에서 테스트 2 내부의 테스트 2 심볼릭 링크 파일을 루트로 가리키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 이름, 지금은 GG라고 되어 있는 저 볼륨이 할당될 때는 호스트의 루트가 마운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호스트 이스케이프를 하는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ACI에 갖고 있는 버전이 이 공격에 취약한 버전이고 이거를 트리거 하려고 했었어요. 이 CV는 이미 재현까지 다 해봤던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겠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안 됐어요. 이거는 트리거가 안 됐습니다. 제약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컨테이너가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로컬에서 취약점을 테스트할 때는 이 20개의 컨테이너가 있으면은 첫 번째 컨테이너만 살려가지고 심링크 익스체인지 어택을 수행을 해두고 나머지 19개 컨테이너는 잘못된 컨테이너를 태그를 줘가지고 일단 펜딩 시켜놔요. 펜딩 시켜놓은 다음에 나머지 19개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정상적인 컨테이너를 배치해가지고 TOC, TOU를 한꺼번에 트리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방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동시에 시작해버리면은 심링크 익스체인지 어택을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어버리는 거죠. 이 한 개의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떠올리는 방법이 이 나머지 컨테이너들은 스타트와 스탑을 반복하는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컨테이너만으로
심링크 익스체인지 어택을 수행하는 거였는데 이게 가능할지를 테스트해보는 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MPDIR이라는 옵션이 컨테이너 볼륨을 다는데 사용을 되는데 이 여기서 할당되는 마운트 옵션이 EXT4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각 마운트 옵션마다 이 TOC, TOU 레이스 컨디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 템프 FS를 사용을 해서 그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었는데 ACI에서는 바인드 마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좀 짧았습니다. 이런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의 제약상을 만족하면서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잘 되더라고요. 잘까지는 아니고 한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진짜 다 했다 라는 생각으로 익스플레잇을 ACI에서 자동화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일을 한 이틀 동안 계속 돌려놨는데 결국엔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진은 자동화 코드에서 출력되는 값을 캡처를 해둔 거예요. 3481번째 시도를 하고 있네요. 야,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로컬에서는 되는데 리모트에서는 안 될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공식 독서에 따르면 ACI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 센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버네티스에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마운트 프로파게이션이라는 이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이 디렉셔널이라는 옵션을 추가해 버리면은 이 마운트가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는데 어떻게 전파가 되냐? 이 R쉐어드라는 형식으로 마운트가 전파가 돼버려요. 이 R쉐어드가 ms 언더바 rec랑 ms 언더바 shared로 마운트가 되는 옵션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번 마운트가 발생을 하면은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똑같은 피어 그룹을 가진 마운트가 다시 할게요. 한 번 마운트가 발생을 하면은 동시에 같은 피어 그룹에 있는 마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마운트가 똑같이 발생을 해요. 그 때문인지 지수승으로 마운트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컨테이너가 한번 꺼다 켜질 때마다 마운트 개수가 1000개, 2000개, 4000개 하고 늘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심링크 익스체인지 어택을 수행을 하기까지 이 컨테이너가 최소 여러 번은 꺼다 켜지는데 컨테이너가 마운트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이 컨테이너가 배치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운트가 전파가 되니까 20개의 컨테이너로 심링크 익스체인지 어택을 수행을 하려고 해도 가장 먼저 마운트한 컨테이너의 마운트 결과가 이 C1 컨테이너, 심링크 익스체인지 어택을 수행하고 있는 컨테이너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상태가 고정이 됩니다. 즉 20개를 깔든 1개를 깔든 테스트 1 볼륨에는 그 상태가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컨테이너의 개수를 훨씬 늘려가지고 익스 확률을 그나마 높여보자. 좀 컴퓨터를 느리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많게 해가지고 한 개라도 익스가 돼버리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할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건 이 쿠버네티스에서 주는 옵션인데 이 컨테이너마다 이 CPU의 리소스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제한을 했을 수 있어요. 메모리나 CPU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내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게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이 4개 이하의 컨테이너를 할당했을 때랑 5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할당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4개 이하일 때는
마운트 옵션이 R-shared, 서로 공유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5개 이상부터는 갑자기 마스터로 이 컨테이너끼리 서로 마운트가 전파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마운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볼륨 위치나 호스트 네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CV2011-3046을 하기에 더 좋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런시의 버전이 무려 2016년 버전인 RC2를 갖고 있다는 거였고요. 이렇게 낮은 버전을 사용을 하면은 이 CV2019-5736을 이용해서 확정적으로 컨테이너 이스케이프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확률적인 레이스 컨디션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설명했던 팔로알토사의 애저 이스케이프와 똑같이 2016년에 배포된 런시를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분명 2021년 9월에 패치를 했는데 2021년 11월에 동일한 상황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남아있던 겁니다. 이 4개 이하의 컨테이너를 가진 파드를 할당할 때만 안전한 환경으로 전송되도록 얘네들이 패치를 해놨던 거죠. 어찌됐든 정리하자면은 이 5개 이상의 컨테이너 할당하거나 또 이 쿠버네티스에서는 디프리케이티드 옵션인 긴 레포를 사용을 하면은 예전 버전인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컨테이너가 배치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확정적으로 이스케이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취약한 환경으로 파드가 할당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 중에 CV2019-5736을 트리거하는 컨테이너를 추가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리모트 쉘을 열 수 있는 거예요. ACI가 사용하는 VM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정적으로 컨테이너 이스케이프가 됐고 그러고 나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CI의 워커 노드를 루트 권한으로 장악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컨테이너 런타임이 루트로 실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ACI는 원노드 원파드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악된 노드에는 저희가 할당한 파드밖에 없었고 정확히는 저희가 할당한 파드 하나 존재했고 다른 클라이언트의 파드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파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할당한 커스텀 파드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뭐 요금을 카운트한다던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환경에서 이 스케이프한 환경에서 시도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해봤습니다. 이 애저 VM의 인스턴스에 있는 크리덴셜을 확인해 보기도 했고 각가지 CV로 해보기도 했고 이 쿠버네티스를 저희 것으로 조작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지 뭐 그런 확인을 해보기도 했고 리다이렉션에서 전체 장악을 시도해보기도 했고요. 아쉽게도 이 클러스터 전체 장악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이 컨테이너를 이스케이프한 것 자체가 애저가 클라이언트에 부여한 접근 범위를 넘어선 취약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 영상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모트 쉘을 열어두고요. 저희가 할당할 야물 파일을 보여줍니다. CV2019-5736을 트리거하는 컨테이너 하나 있고 나머지는 컨테이너 개수를 늘려주는 더미 컨테이너죠. 그래서 이를 실행을 하면은 이 ACI에서 이 파드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 파드를 할당해주는데 이 파드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취약한 거였죠. 그래서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리모트 쉘에 우리가 알고 있는 182 서버에 리버스 쉘이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케이프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 웹로그, 아까 저희가 봤던 웹 인터페이스, 웹 포탈에서 보이는 출력이 저희가 수정 가능한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한 거를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 포맷이 있었는데 이거를 임으로 덮어버리면은 C3라는 컨테이너에서 보이는 출력이 저런 식으로 파싱하다가 터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프로젝트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실시간 서버에서 취약점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애저에서 또 다른 AWS나 그런 CSP도 마찬가지로 버그 바운티 활동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진에서 위는 MSRC라는 MS 리스판스 센터 아니죠. MS 시큐리티 리스판스 센터 보안 대응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작성한 버그 바운티 규정이고요. 그 중에서 이런 활동들을 장려한다고 몇 개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아래 보이는 컨테이너 이스케이프 컨테이너 이스케이프 서비스의 컨테이너 이스케이프를 권장한다고 써놨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다른 클라이언트 자원에 접근해서 어떤 뭐 수정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 거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걸 접근해서 어떤 짓을 하는 순간 이제 버그 바운티는 무슨 이제 잡혀가도 할 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일부 내용만 설명드렸으니까 만약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버그 바운티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런 글을 가장 먼저 찾아가지고 규정을 따르면서 취약점을 찾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또 애저에서 버그를 찾으셨으면 MSRC에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MSRC에 가장 먼저 신고를 했고 추가 사항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최대한 잘 설명을 해주면은 좋은 레포트를 제공을 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종적으로 측정한 저희 버그 바운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ACI 서비스에서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이 애저에서 제공하는 버그 바운티 기준인 위에 애저에서 제공하는 버그 바운티 기준을 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저희는 ACI에서 찾았고 그게 또 이제 RC로 취급이 돼가지고 3만 달러를 받았어요. 이 레포트 퀄리티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정이 되고 또 MSRC 2022 MVR Most Valuable Researche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